그 나눠드린 문제 풀고 계시죠? 자, 1번의 기억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1번의 기억번. 용어가 좀 어려워서 지금 풀어놓지 않으면 이따 풀면 다 틀려요. 자, 기억번은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끝에 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안 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자, 니은번은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면 소공에 포함된다.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디귿번은요.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보조활동만 해요, 맨날. 그래도 자격증 가지고 보조활동하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소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리을번은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땄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중간에 있는 니은번하고 디귿번. 자, 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 1번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고요. 당사자에게 보수를 갖다가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개해주고도. 근데 등록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중개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중개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고. 자, 2번. 중개업이라 했습니다. 근데 의뢰가 있고 보수를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라고 나왔으니까 X죠, X죠. 보수 챙기면서 해야 되고. 3번은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업으로까지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4번요. 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렸잖아요. 무슨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 없잖아요, 이 사람.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하면 안 돼. 뒤에는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터무니없는 거죠. 5번은 요거 맞는 거죠. 의뢰를 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해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까지 했다면 중개업이 되는 거 맞죠?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5번. 자, 이번 시간에 중개대상물 할 텐데 쉬워요. 이 부분은. 29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이 총 5개가 나옵니다. 파란 박스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온 중개대상물이 토지고요. 두 번째가 건축물입니다. 건물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임목이고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광업재단. 그죠? 다섯 번째가 공장재단이다. 이렇게 해서 중개대상물이 총 5가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토지부터. 자, 넘기시면 토지와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 박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토권이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대토권과 관련해서는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고. 자, 요거 설명드려보면 이겁니다. 여기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오래됐어요. A의 집입니다. 그런데 요 일대가 이제 그린벨트였는데 여기를 풀어갖고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이제 뭐 단독주택지도 이렇게 짓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개발이 돼요. 상업지도 있고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이걸 없애야 되니까 철거시켜야 되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해줄 때 돈 가지고 보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좋은 보상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게 철거되니까 이 건물,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에다가 이런 건물 지을 수 있게끔 A한테 이렇게 땅을 갖다가 줍니다. 근데 그 땅을 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받고 줘요. 근데 이게 철거되면 A한테 너 이거 땅 요 받을래? 이렇게 돼서 대신 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요 건물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가 된다면 일종의 딱지 같은 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대신 저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받는데 그때 그 땅 가격이
조성 원가 수준에서 받기 때문에 싸게 받는 거야. 그래다가 여기다가 상가 주택 같은 거 짓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 현실적으로 요걸 갖다가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웃돈을 붙여서. 그죠? 싸게 받은 거니까. 요게 대토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토권은 뭐냐면 이게 철거가 된다면 대신 땅 받을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예요. 철거되면. 그죠? 그래서 이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냐? 그러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게 그 내용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토권. 안 읽어보셨구나. 네, 다시 같이 읽어봐요.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거기까지만 딱 읽으시면 돼요. 세 축줄을 바로 갑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죠? 중간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 읽으면 더 어려워요. 예. 됐습니다. 이게 대토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두 번째 거 봅니다. 땅에 관련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게 한 필지의 땅입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큰 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거.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땅을 땅 주인이 A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금을 그어서 LG가 여기다가 광고탑을 세우겠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10년간 빌리자. 1년에 땅세를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금을 그어서.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 부분이 뭐 크게 뭐 자기 땅 쓰는데 뭐 불편이 없으니까 빌려줄 수 있겠습니다. LG한테. 이렇게 땅의 일부를 금만 그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 이게 광고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가는 것을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거 가능할까요? 정식으로 그 땅을 딱 분필이라고 해서 필지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도 빌려주고 막 이런 게 되겠냐 이 말이야. 되죠? 10년 지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금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럼 다시 또 A께 되고 A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죠. 철거시키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이런 것은 돼요. 따라서 일필토지의 일부가 정식으로 분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지상권 설정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전세 계약이다 이렇게 빌려주는 용도로는 가능하다. 그럴 때는 이것이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 한 필지 땅인데 한 필지 땅인데 요걸 갖다가 요렇게 금을 그어서 요것을 A가요 요 땅을 B한테 매매하고 이런 거래가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요 땅의 일부를 삽니다. 분필하지 않은 상태예요. 열심히 금거 갖고 여기 내 땅이다 해가지고 돈 주고 여러분 같으면 사겠냐고. 안 돼요. 다음날 비 오면 어떡할 거? 그 금이 다 없어져 버리면 다음 어디까지가 여러분 거요? 다툼이 생겨요. 특정이 안 된다고 이건.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래는 안 돼. 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데 돈 꿔주는 사람이 절대 이렇게 해서 대출 안 해줍니다.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배울 때 물건의 일부, 권리의 일부 이런 거 배우실 거야.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수렁에 빠져지는 느낌.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 설정이 되냐고. 물건의 일부. 안 되지.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되지. 권리 일부가 뭐예요? 지분이잖아. 남편 지분 절반에 대해서 저당 설정이 되잖아. 아니요? 그런 거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을 건데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좀 지나면 잊어먹으니까. 요 알아두시면 돼. 물건의 일부가 요거 땅의 일부. 여기 저당 설정 돼야 안 돼요. 근거여서는 안 된다니까 이거. 요게 뭐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처분행위 뭔지 아시죠? 이런 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되지. 빌려주는 거. 임대차 계약은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토지의 일부란 말이 물건의 일부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의 일부, 물건의 일부가 정식으로 딱 분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주는 용도로 하는 경우는 되지만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물건의 일부는 그러면 토지의 일부는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없다? 토지의 일부는 분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도 있다. 가장 답이지.
있잖아. 될 수, 이거 된다며, 이게.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 요런 거래는 안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가면 이제 두 번째 건물로 갑니다.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요. 자, 두 번째 가면 건축물로 갑니다. 건축물. 건축물이 뭘 건축물이라고 하죠? 건축물. 건축법, 즉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건축물 개념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건축물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 따라갑니다. 중개사법은.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만 졸졸졸 따라다녀. 공법 안 따라가. 그러니까 민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은 일단 출발이 땅에 붙어 있어. 이걸 정착물이라고 하죠. 땅에 붙어 있으면서 지붕이 있고, 자, 벽이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러면 뭐예요, 이게? 건축물. 이렇게 돼요. 응? 토지의 정착물인데 출발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어. 그랬을 때는 뭐예요? 건축물이다. 요것이 민법상의 건축물의 얘기고, 법전에 나온 게 아니고 판례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중개사물로 봐주는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물인데, 이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 있나요? 건축허가 안 받은 거? 그건 건물이에요, 안 해요? 건물이잖아. 중개사물 되는 거예요. 자, 미등기 건물도 있을 수 있죠. 미등기 건물은 여러분 쉽게 다가오는 새 빌라예요, 새 빌라. 신축 건물. 처음부터 등기가 안 돼 있잖아. 막 지었으니까 이제. 등기 안 된 상태. 미등기 건물이잖아. 미등기 건물에 신축 빌라에 여러분 새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자격증 따면 이제 곧 있어서 신축 빌라 뭐 새 놓고자 저 건축주가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막 거기다 세입자들 막 집어넣어 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그것도 건물이라니까. 어? 잘생긴 사람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이 맺혔어 그냥. 못생긴 사람도 사람이야. 건물이잖아. 그죠?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진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세차장 구조물이야. 우리 옛날에 제가 수원에 강의할 때도 보면 맨날 세차를 잘 안 하는데 거기 세차장이 바로 옆에 있고 막 그러니까 가서 세차를 한다고. 근데 이 도로 옆에 있는데 요렇게 해서 노는 땅인데 여기다가 요렇게 막 판넬 지붕 같은 거 덮어놓고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차 들어가면 세차할 수 있게끔 막 세차 시키고 그러거든. 어느 날 갔더니 이게 없어져 버려서 세차하려고 갔더니 왜 그러냐면 이게 조립을 다 해놓은 게 돼서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차하는 시설인데 요거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공중전화 부스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옮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착물이 아니죠? 건물 개념은 첫 출발이 뭐예요? 정착물로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정착물이 아니니까 요걸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그래.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건물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이거예요. 이거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팔고 막 그렇잖아. 아파트 분양권. 그 아파트 분양권은 몇 동 몇 토가 결정이 돼 있나요? 동 호수가 정해져 있지. 이거 그리고 분양계약서를 썼나요? 그 분양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분양대금도 나오겠지만 건설사가 결정이 된 거지. 지어주는 사람이. 그리고 거의 입주날짜가 거의 나오잖아. 언제까지 지어준다고. 예? 이게 되면 이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이런 건물은 아니야 솔직히. 그래도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래를 하거든 원칙적으로. 법에서 막아놓지 않는 한.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냐 그러면 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요것을 건물이라고 막 우겨요. 솔직히 양심에 좀 어긋나요. 왜요? 건물이 이거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짓고 있는데 지금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는데도 건물이라고 우겨. 그러면서 앞에 갖다 붙인 말이 아주 그냥 멋져요. 장래 건물이라고 그래. 우리가 언제 건물 배우면서 현재 건물 있고 장래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적 없어요. 근데 판사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상상력이 있다고. 놀랬어요 놀랬어. 장래 건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건물 아니냐. 우기죠. 우기는 것도 조금 멋있게 우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것보다.
예? 자, 이런 아파트 분양권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거민 입주권 요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시유지 같은 게 있어. 시 소유의 땅, 아니면 국유지. 그런 시유지나 국유지는 사실 주인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누가 올라오면 이게 시유지야. 근데 거기 누가 뭐 불법적으로 건물 짓고 살고 있어. 그럼 뭐요? 나도 살아, 그냥. 주인 없는 땅하고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허가 건물이 막 수북히 지어져서 거기 사람들이 촌을 이루겠지? 그런데 시에서 이제 한 20년 지난 뒤에 어떻게 해? 철거하고 거기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는 철거시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건물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철거하려고 그러면? 내 살 곳이 없다. 막 그러면서 아우성이잖아.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원만하게 불상사 없이 철거시키려고 뭐 서울시면 서울시 조례 같은 걸로 만들어요. 옛날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 불법으로 건축물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딱지 한 잔씩 줄게. 그래서 지금 살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아파트 공급되고 뭐 그럴 게 있을 거거든 앞으로. 그럼 거기다 분양 신청 넣어. 1등으로 분양받게 해줄게. 공짜는 아니잖아. 분양받게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있을 때 돈만 있으면 뭐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순간적으로. 그게 딱지예요, 딱지. 그게 철거가 되면 분양 신청 자격이 나온다. 아까 저 대토권하고 똑같은 거야. 철거가 되면 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온다. 일종의 딱지야, 이게. 이것은 몇 동 몇 호가 결정돼 있어요, 지금? 그 무허가 건물에 그건 결정이 안 돼 있어. 요거 때려 부시면 나온다, 이런 거지. 응? 그 다음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지. 요건 좀 훗날 얘기지. 그 다음에 거래가 불법이야. 형사처벌 대상이야, 이게 거래하면. 아까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불법이거든. 요거 불법인데 근데 많이 했었지, 현실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래서 중개사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장래 건물로 봐줄 수도 없다. 온통 X잖아, 지금. 두 개를 구별하는 그 판례가 있는데 그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이게 핵심이요, 요 판례가, 두 개가.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정리해봐요. 31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둘째 줄요. 여기서 건축물이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는 게 둘째 줄. 건축법 아니에요. 민법 따라갑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둘째 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미등기 건물도 포함된다. 이거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도 장래에 건축될 건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중개사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런데 동그라미 리을번 가시면 그러나 나오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버리면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딱지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를 잘 낸다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끝냈냐면 토지하고 건물까지 봤어요, 지금. 근데 건축물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걸 지금 볼 거예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에 뭐라고 나와요? 정착물.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데 쉽게 분리, 철거, 이동이 안 되는 걸 얘기하지요. 정착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건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착물이 아닌 것도 있더라,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옮겨 심으려고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있을 수 있어요. 가짜로 딱 심어놨어. 좀 이따 옮겨 심으려고. 이건 정착물이 아니고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 응? 딱 심어지면 이제 땅에 부합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동산에 불과한 거. 방금 전에 봤던 세차장 구조물도 막 이동이 되니까 공중전화 부스처럼 요거 정착물이 아니다. 일단 정착물이 들어갔을 때 중개사물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정착물 중에 첫 번째 토지의 일부인 게 있어요. 토지에 속하는 거. 자, 땅 위에 담벼락이 있어요. 그럼 땅을 팔면 그 담벼락은 어떻게 돼? 같이 넘어가는 거지. 그 담은 땅에 속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게 일부라는 뜻이에요. 땅에 속한다. 땅 위에 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속하기 때문에 나무와 함께 땅과 함께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 그죠?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땅에 속한다는 거. 일부. 자, 그 다음에
땅 위에 다리가 설치돼 있다. 집인데 집이 워낙 커가지고 집 안에 다리가 있어. 그런 집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TV에서. 옛날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 드라마가 있었지.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저희 집 사람이 맨날 그걸 봐가지고 저도 좀 옆에서 조금 봤어. 근데 거기 보면 하지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빈 집이 나와. 현빈 집이 아주 나오는데 거기 다리 있는 거 보이세요? 기억나세요? 그 집을 팔면 그 다리는 어떻게 될까? 같이 넘어가지. 그게 부합된다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집마다 우물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럼 집 팔면 우물 어떻게 돼? 우물? 같이 넘어가지. 이게 대부분이야, 이게 대부분. 그런데 땅 위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토지와는 따로 노는 게 있어. 별개 부동산인 게 3개가 있어. 따로 노는 거, 따로. 땅하고 따로 노는 거. 네, 그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 봤던 뭐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말고 인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목. 그죠? 인목은 나무인데 등기가 된 나무예요. 그러면 등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인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땅하고 따로 놀기 시작한다. 또 따로 노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뭐라고 그래요? 수목의 집단이니까 이것도 옆에 있는 인목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은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인목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그죠? 이것도 우리 판례는 별개 부동산으로 봐요. 이것도 별개 부동산. 따로 노는 거. 요 3가지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중개 대상물을 우리가 지금 연구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중개상물 대수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착물이에요. 이건. 근데 이것만 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리는 우물은 담벼락은 중개상물 될 수 없죠. 중개 대상물 되는 건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 되는 것은 요거 요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토지 정착물 앞에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 그 밖에 그죠? 토지 정착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건물이다. 정착물 중에서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취급돼서 중개 대상물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게 뭐다? 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거 인목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인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오진 않지만 예가 있다고, 예가. 그래서 예를 설명드리고 예를 설명드려 볼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 못했을 당시에 써먹던 방법이요. 제가 알기로는 나무에 대한 등기가 1974년도인가 그때부터 등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무를 등기를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때 이제 써먹던 방법이 명인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땅 중에 A입니다. 나무 심었습니다. A가 A 나무겠죠. A가 이 나무만 팝니다. 이걸 갖다 B가 사요. B가 자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B는 심어진 채 나무만 삽니다. 이렇게 땅은 예전에 A 겁니다. 그럼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나무를 샀잖아요 지금. 근데 땅은 누구 땅이야? A 땅.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땅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땅 주인께 되는 거, 부합되는 거 일반적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자기 나무인데도 이게 이제 불안한 거야. 이때 여기서 B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자기 거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야지. 등기 못하니까. 등기 못했을 때 써먹던 방법이 뭐냐면 일단 새끼줄 두르고 철사줄 같은 걸로 이렇게 두르고 막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거라고 이런 표지판 같은 걸 붙이고 경고판도 세워놓고 이렇게. 이것도 안심이 안 되면 나무의 겁질, 표피를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문신 새기듯이 B라고 막 새기나. 그렇게 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 아이 그래 졌다. 너 거다. 이렇게 해준 거야. 판사가, 판례가. 그러니까 등기 못하니까 요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거의 관습적으로 이건 B거로 인정이 되는 거야. 나무는. 땅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이게 명인 방법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명인 방법.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새는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심어진 나무를 또 팔려고 그래. 땅은 뭐 여전히 A 거요. C가 이걸 사겠대. 심어진 채 산 거요. 베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심어진 채 이제 C가 사. 그럼 여러분이 C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이제.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나무는 여러분 거니까. 등기 못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다 치워내야 될 거 아니야. 치워내고 어떻게 해,
C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이 경고판도 C 명의로 경고판을 세워놔야지. 자기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좀 걸거치는 건 여기 보면 표피를 몇 개 놨는데 B 막 문신이 새겨져 있네, 나무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무를 뽑아버려야지. 아니면 자기 문신을 거기다 새기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 C 거로 인정해준다니까. 판사가 그렇게 했어. 인정해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여러분이 갑이야 이제. 이 사람이 판대, 사겠대, 소개시켜서 요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C한테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알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이게 뭐예요, 이게? 중개대상물인 명인박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임목을 가볼 거예요, 임목. 우리 교재는 33페이지. 얘하고 임목하고 비슷해요. 자, 지금부터 봅니다. 요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A가 이 나무를 갖다 이렇게 심었어. 자기 땅에다가. 그럼 A 거지. 근데 A가 요 나무만 팔고 싶어. 그랬을 때 요걸 임목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 끝나면 그때부터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는 따로 놀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별개의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등기가 임목 등기가 되면 땅 주인 A가 이 땅을 갖다가 C한테 팔아먹어요. A가 C한테 팔아먹는다고. 그러면 C는요,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할까? 아니면 토지 플러스 임목의 소유권도 같이 취득할까?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하는 거지. 따로 노니까 임목 소유권 못 취득 못해, 이제 등기 돼버리면. 등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토지 플러스 임목. 임목이라 안 그러지, 나무. 같이 취득하죠? 안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따로 논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가 임목만 B한테 팔아버릴 수 있고, B는요, 이걸 사고서 이 나무 소유권자가 됐죠. B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새끼줄 두르고 그럴 필요가 없지. 어떻게 하면 돼? 임목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를 A에서 자기 B로 바꾸면 돼. 끝이야. 그러면 새끼줄 두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그죠? 등기만 딱 가져오면 발 뻗고 잘 수 있어. 아무리 A 땅이지만 따로 논다니까. 아니면 A가 이걸 갖다가 파는 건 아니고 은행에 C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고 막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는 별개 부동산이 되면서 매매라든지 뭐가 돼? 저당 설정이 돼. 임목 매매, 임목 저당 두 가지 거래가 되는 거야. 아까 명인박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부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매매만 돼, 매매만. 명인박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저당 잡고 돈 꺼줄까?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안 해줄 거야, 아마. 그러면 등기 안 된 저 명인박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 설정 안 돼. 근데 요건 돼. 등기부가 있으니까 되는 거야.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당과 관련해서 C은행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지. 이게 나무여서 산불 날 염려가 있잖아. 또 산불이 아니더라도 누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베어서 가져가 버릴 수 있잖아. 비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C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염려가 되니까 돈 꿔주고 막 그럴 때는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죠. 그게 뭐냐면, 자, 좋아. 대출해 줄 텐데 보험에 드러나라. 요건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나가. 저당 설정 해주면서. 그랬다가 만약에 이제 요런 일이 발생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A하고 이제 무슨 원수지가 아닌 모양이야. 밤중에 와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 전부 다 베어서 가져가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가져가진 않고 옆에다 다 쓰러뜨려 놨어. A 마음 아프라고. 다 쓰러뜨려 놓은 거야. 그러면 이건 A가 마음이 아프겠지. 다음날 보면. 근데 누구도 걱정이 돼요? 누구도 걱정이 돼. 은행도 걱정이 돼.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가 저당권자니까 이 쓰러진 나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서 이런 것도 자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돈으로 싹 바꿔놓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쓰러진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옅힌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별개 부동산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통해서 나무의 소유권자, 임목의 소유권자가 B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당 설정했다가 이거 빚을 이자를 안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은행이 경매에 집어넣어가지고 B가 낙찰을 받았거나 그러면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따로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싸우게 내버려두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둘 중에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둘이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100% 땅 주인이 이깁니다. 왜 그래요? 땅 소유권이 미치는 법인은 위에도 미쳐서 그래요. 근데 임목의 소유권자는 임목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뽑히게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이게 뽑히게 되면 처음에요, 나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놀게 됐는데,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임자가 틀려졌다고 무조건 뽑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B 입장에서는 불만이지.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왜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했냐, 그치? 그죠?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것 같으면 왜 처음에 저를 낳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뒤를 봐줘야 돼. 돌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뽑히지 않게끔 법에서는 B한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지. 이걸 갖다가 B한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뽑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땅 주인하고 요 임목의 소유권자가 둘이 차분하게 앉아서 계약서를 써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기죠? 법에 따라서 저절로 그냥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같았다가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는 순간에 등기 없이도 저절로 B한테 생겨.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생기니까 뽑히지 않죠.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두 번째 결론이 법정지상권 때문에 뽑히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땅 주인은 여전히 A거든. 그러면 땅 주인 A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 C한테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있지. 법정지상권이 생겨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땅인데도 C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C가요, 이게 법정지상권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는 땅을 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요걸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는 부담스럽지. C는 이게 부담스럽다면 안 사야 됐지. 근데 현장에 가면 이게 임목인지 법정지상권이 생겨있는 땅인지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 없지. 이건 가면 똑같아. 그냥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C가 땅을 살 때 토지 등기부는 띄워볼 거니까 토지 등기부에다가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임목일 때는 임목 등기하고 뭐 임목일 때는 그때는 임목 등기 번호를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등기관이 딱 적어 놓도록 법이 돼 있어. 표제부에 적어요. 임목 등기 번호를. 그러면 땅 살 때 표제부를 딱 보니까 거기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왔네. 그러면 그 땅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심상치 않은 나무인 거야. 잘못하면 법정지상권에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단 말입니다. C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치챌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임목에 대해서 시험이 이렇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한 2번 정도 한 문제로 출제가 돼서 이렇게 설명드려 본 거예요. 예. 우리 시험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이제 보지만 중개작물 요거 뭐가 있냐 아닌 것들 아까 공부했었죠. 그거 위주로 출제돼요. 쉽게 출제됩니다. 솔직히. 교재에서 보면 한번 밑줄 그어봐요. 33페이지부터. 가로 3번에 자 반가로 1번 개념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 끝나면 그때부터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의 첫 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한 필지 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면 되고 일부에만 자라고 있어도 등기 가능합니다. 둘째 줄, 나무의 종류나 그 다음에 나무의 수량은 제한이 없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목 등기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임목 등록 명의인은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 임목 등록 원부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목에 대한 보존 등기 받으려면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만 임목 등기를 시켜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 줄 끝부분,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으시고 임목 등기 되려면 일단 뭐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임목 등록 원부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의 첫 줄. 임목은 등기 끝나면 부동산으로 봐요. 이것도. 그런데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줄요, 첫 줄. 자, 근데 이때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시켜서 임목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별개 부동산. 그래서 임목을 만약에 저당 설정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원했을 때, 셋째 줄입니다, 지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임목 저당의 효력이 어쩐다고요? 미친다. 여기 잘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방.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임목 등기를 했을 때 토지 소유권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땅을 팔았다고 해서 등기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임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나가서 둘째 줄. 임목이 경매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같은 사람에게 속하는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가 발생하면 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의 소유자한테 어떻게 해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법정 지상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가로 4번에요. 요거 지금 중개상물 중에서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남아있죠. 요것을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요건 그나마 옛날이긴 해도 문제가 한 문제씩 두 번 정도 출제가 됐고 간혹 한 지문도 나오니까 요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은 광업재단, 중개상물, 공장재단, 중개상물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건지 정체가 뭔지를 인식만 하시면 끝이에요. 세부적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광업재단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A 땅입니다. 여기에 뭐가 묻혀 있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어. A 땅에. 이거 누구 거? 나라 거? 여러분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뭐가 묻혀 있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하지?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봐봐. 여러분 거예요. A 거라고 A 거. 원칙 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 이거 원칙은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땅 주인 거야. 그런데 여기 나중에 캐놓고 보니까 문화재야. 그러면 국가 거야. 나중에 이걸 딱 보니까 광물이야, 광물. 그러면 국가 거라고. 그럴 때. 이게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여러분 거야. 미국은 제화전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저기 땅인데 거기 제화전 있으면 자기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제화전이 희귀해. 그러니까 저건 땅 주기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전방에 무슨 광물이 많이 묻혀 있대. 그거 캐내기만 하면 대박이래. 근데 돈이 좀 없대. 그래서 거기 뭐 캐내려면 뭐 또 해야 되고 뭐 사단장한테 뭐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얼마를 투자하시면 나중에 그거 몇 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막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그게 또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어. 그런 사기가. 그것처럼 이 B라는 사람이 이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의 승낙을 맡아야 될까? 승낙을 누구 승낙 받아야 돼? 국가. 국가로부터 이 광물을 캐낼 수 있는 승낙을 받는 것을 광업권을 얻었다 그래요. 이게 있어야 캐내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어서 캐낼 수 없는 것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밟고 돌아다니고 파야 될 텐데 누구의 승낙이 또 필요해? A 땅 주인. 그게 뭐예요? 지상권. 이거 파내려 가려면 손으로 팔 수는 없잖아. 굴착 장비 이런 거 갖춰야 되죠. 비싼 장비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파내러 가려면. 그 다음에 파가지고 이렇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여기 막 트럭 같은 거 갖춰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건물 같은 거 지어놨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B가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돈이 필요하잖아. 이제 돈이 좀 딸려. 그러면 어떻게? 은행에 가서 돈 좀 꿔주시오. 내가 이거 캐기만 하면 대박인데 지금 돈이 지금 딸립니다. 대출 좀 해주시오. 은행에 가서 얘기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잘 안 해주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대출 해줄 텐데 40억을 대출해 드릴게요. 대신에 비싼 것들, 돈 되는 것들 싹 가져오라는 거지. 응? 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럭도 10대가 있어요. 그럼 값어치가 나갈 거 아니에요. 건물도 있고. 이거 싹 묶어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광업재단. 왜 이걸 묶죠? 은행에다 갖다 주려고. 그래서 은행에서 뭐 하려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담보가 들어와 저당 설정이 들어온다고.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은행 사이에서, 비 사이에서. 그럼 요 광업재단이 뭐예요? 중개사물 된다. 모든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나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것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 자, 광업재단 그랬을 때 중개사물 된다. 요 덩어리째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요. 공장재단. 이건 공장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분이 또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하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자한테 돈 좀 꿔주시오 하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돈 꿔줘요? 꿔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이 꿔달라고 하니까 자,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오라고 그러지. 사장님 보니까 공장이 2개인데 2개 다 가져오시고 밑에 있는 땅도 사장님 건데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기계 수십 대가 있는데 다 비싼 거네요. 가져오시고 그거 다 담보로 집어넣으면 저희가 40억 대출해 줄게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 비싼 것들 값어치 나가는 걸 싹 묶어놨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공장재단. 거기다 뭐 하려고 지금 은행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담보 설정.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목적물로 뭘 삼을 수 있다? 공장재단.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어릴 적에도 보면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막 이렇게 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슬치기 하다가 다 몰려가죠. 몰려가는데 엿 먹고 싶어서 몰려가잖아. 그러면 그 엿장수 아저씨가 뭐라 그래? 집에 가서 빈병 그 다음에 무슨 뭐야 저기 무슨 하이간 무슨 뭐야 이게 뭐야 양품 같은 거 다 가져오라고 그러잖아. 그치? 가르쳐줘 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끔씩 부엌에서 있었던 냄비가 없어져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골에서 엿바꿔 먹었다 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도 재미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다 했고요. 37페이지 가보십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밑에 박스 있죠? 요 박스 빨리 볼 겁니다. 중개상물이 되려면 그 박스 그대로 보면서 이해해 보십니다. 법정 중개상물일 거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법이 정한 중개상물 첫 번째 박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몇 개냐면 옆에 보면 5개죠? 자, 법정 중개상물 거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임무,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5개가 법이 정한 중개상 물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게 중개상물 되는 거고 그때 여기서 얘기한 광이라는 게 뭐예요? 광업권이에요? 광업재단이에요? 광업재단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상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광업권은 중개상물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상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을 좀 써놨죠? 대토권 아니고 비슷한 철거문 입주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도 아니고 권리금 옆에다 써두세요. 영업권. 영업권도 아니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세차장 구조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업재단도 아닙니다. 어업재단도 이제 뭐 김양식장 이런 건데 돈 꿀 때 써먹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재단이라는 글자 들어간 것 중에 중개상물에 들어가는 것은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박도 아니고요. 톤수에 관계없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중개상물 안 됩니다, 무조건. 항공기 아니고요. 밑에 금전도 아니고요. 가시계 수목도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광업권도 아닙니다. 광업권도 아니라고 나와 있죠? 세차장 구조물은요? 아니고요. 자, 그런 것들 주로 출제합니다. 출제하는 게 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영역. 밑에 두 번째 박스 가시면 요 5가지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구체로 들어갔을 때 거래가 가능한 사유물일 거.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개인 물건이 돼야 돼요. 개인 물건이 됐을 때 뭐예요?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거래가 가능했을 때 중개상물 되는 겁니다. 요 5가지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것만? 개인 것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국유재산 나오죠? 박스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중개상물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요? 이건 거래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 밑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뭐 고속, 국도 이런 건
거래가 불가능하죠. 이런 거 바다, 하천 이런 건 거래 안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 국가가라든지 여기 광명 옆에 있는 광명 경찰서는요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광명 경찰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명 경찰서도 건물은 건물 아니야. 이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것만 되는 개인 것만 건물도. 그러니까 이건 광명 경찰서, 광명 시청 청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공법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 이게 뭐냐면요. 개인 건데 국가에서 막 묶어버리는 경우 있잖아. 묶는 거. 보셨어요? 국가에서 묶어버리는 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고 그린벨트로 묶고 접도구역으로 묶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고 묶여있는 부동산은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묶여 있어서 사실은 개발하거나 거래할 때 좀 귀찮고 개발이 잘 안 되거나 좋은 땅이 아니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걸 잘 내고요. 2번에 보면 사법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 이렇게 나왔죠. 개인 건데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경매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럽지. 그것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스럽지만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예제 문제 나옵니다.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번은 동호수가 정해져 있죠, 지금. 선정된이죠.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으로 인정되는 거고, 되는 거고요. 니은번은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되는 거고요. 디귿번에 나와 있는 세차장 구정물은 조립을 해놓은 겁니다. 정착물이 아니어서 인정이 안 되고요. 리을번에 나와 있는 허가구역 내 땅도요.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긴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디귿번 빼고 다 되는 게 되겠고요. 오늘 나눠드린 문제 중에서 3번 보시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동그라미 대토권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두 번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나왔네요. 장차 건축될 아파트 되지요. 그렇지만 세 번째 거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입주권은 안 되고요. 장래 건물로 봐줄 수 없죠, 요건. 자, 네 번째는요. 미등기일지라도 건물은 건물 아니요? 중개사물 된다. 다섯 번째요. 공용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죠? 저 광명 경찰서 밑에 있는 그 땅요, 땅, 부지. 경찰서 그 건물 부지. 중개사물 될 수 없지요? 공용 폐지가 안 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경찰서로 쓰고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해당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거 두 개죠? 네, 됐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교재 중에서 이제 39페이지 가십니다. 39페이지. 자, 정책심의위원회가 요새 지금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일단 정책심의위원회 중간에 보시면 설치 목적에서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할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거기서는 뭘 심의하느냐? 밑에 박스에 보시면 심의사항이 4가지 나오죠? 몇 페이지냐면 지금 39페이지요. 심의사항 4가지가 자, 암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정책, 손 좀 보시오. 정책, 제발 손 좀 보시오. 이렇게. 자, 정책, 손 좀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자가 뭘까요? 그 박스 안에서 몇 번? 4번은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뭐냐면 보증 설정 금액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 보증 설정 금액이 여러분 같은 경우 개인이 하면 최소한 1억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억으로 올랐죠?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분명히 2억 됩니다,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면 1억이었다가 보증 설정 금액을 최소 2억으로 올린다. 어디서 땅땅땅 결정해야 된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요 4번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보자가 뭐예요? 보자. 거기서는 지금 박스에서 보수 변경이라고 나오니까 3번 같네요. 자, 지금 현재 어떤 게 추진 중이냐면 9억 이상 주택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 복비가 지금 현재 0.9%까지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최고 받으면 8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깎아주려고 지금 합니다. 바꾸려고. 그래서 뭐 0.4나 0.5로 낮춰주려고 하는데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이거 바꿀 때 어디서 땅땅땅 해가지고 심의해야 돼요? 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보수 변경. 그 다음에 C자가 뭐냐면 이거 몇 번 같아 이거? C자는 1번이죠. 시험제도 1번이네요. 지금 시험제도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 그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합격생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평가로 바꾸랍니다. 라고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해요. 올해 시험을 갖다가 보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올해 못 보겠습니다. 결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그게 1번이라고 1번. 시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의 의결합니다. U자가 뭐예요? 이거 2번 같은데 나머지. 육성입니다. 중기업의 뭐예요? 육성. 목적 할 때도 중기업 얘기 나왔었죠? 육성 나왔었죠? 육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구성에서요. 가로 2번 구성에서 둘째 줄 보시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써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숫자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1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요 숫자 따질 때 위원장은 포함한 숫자입니까? 제외한 숫자입니까? 그래서 앞에 포자를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여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4, 7, 11 포자가 꼭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가로 1번에 위원장 얘기 나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누구? 국토부 장관이 됩니까? 1차관이 됩니까? 1차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장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1차관이 위원장.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둘째 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보통 대학 교수들이 돼요. 그 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래요? 교수에 대해서 임명하는데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국장이 임명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박스 밑에 임기가 몇 년이고요? 2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는 42페이지 가십니다. 42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 누구게요? 자, 제일 밑에 시행기관 어디? 원칙은 도지사입니다. 그 두 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돼요? 도지사. 거기에 중요합니다. 국장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시험은요, 기관장 바꾸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등록관청 그러면 시도지사로 바꾸고, 시도지사 그러면 국정으로 바꾸고, 국장 그러면 또 뭐예요? 등록관청으로 바꾸고, 막 바꿉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그게 시험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위로 가시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누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요? 국장이. 그래서 보면 뭐 시험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뭐 좋은 말 나옵니다. 그때는 직접 국장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가 있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려면 어디서 땅땅땅 의결해야 될까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게 셋째 줄, 넷째 줄. 그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시험의 시행기관이 어디예요? 그러면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답을 해야 정답인 거예요. 원칙 예외를 다 말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응시자 나옵니다. 응시자는 시험 응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첫째 줄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서 중학생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자, 셋째 줄 보시면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일지도 시험 볼 수 있다. 셋째 줄 끝에.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어요. 다만 단가로 2번에 보면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받는 사람 두 사람인데 누가 시험을 못 보게 됩니까? 딱 두 사람만 못 보고 다 봐요. 두 사람 누구? 첫 번째는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몇 년간 시험을 못 보고요? 5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못 봐요?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 당한 양반은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렇게. 이 부정행위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옛날 과거 시험 볼 때도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행위 한 사람의 답안지에다는 부정행위 했다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런 도장이 있어요. 대인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줘. 이건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는 뜻일까요? 대리시험 봤다는 거예요. 대리시험. 대인이라고 돼 있잖아. 대리시험을 보면 이 도장을 감독관이 딱 찍어. 대리시험 봤다고. 그럼 무효야 시험이. 이거 부정행위잖아. 부정. 그러니까 하는 가지 좀 궁금한 건 옛날에는 사진이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진짜고 이 차판테 둘째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기해 죽겠어. 거기 이제 기록을 보면 가서 그림을 그려. 사진을 못 찍으니까 가서 그 사람 이렇게 사진 찍듯이 그림을 그려온다고. 그걸 감독관이 갖고 있다가 시험장에 딱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렇게 본다고. 부정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습니다. 진짜. 그러면 100년 뒤에는 똑같습니다. 또 부정행위 저지르고 또 뭐 똑같아. 변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옛날 과거하고도 비교해보면. 자, 제일 밑에 갑니다. 이번에 네모 2번. 시험의 시행이라고 돼 있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아니면 1회 이상 시행한다. 어떤 게 맞아요? 1회 이상이요. 이상이니까 동그라미 두 번 볼 수 있다는 얘기네. 1년에 2번 본 경우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딱 한 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이지. 15년 전이냐 거의. 15회 때 그랬어요. 그래서 15회 때 합격생이요. 15회 합격생이 몇 명이에요? 한 1000명, 한 1000 몇십 명 됐을 거예요. 합격생이 1000명이라니까.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한 학원에 합격생이 3명, 6명 막 이랬어. 그런 적이 있었어. 15회 때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추가 시험을 갖다가 봤어요. 이듬해 한 봄 정도에. 추가 시험을 봤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또 16회 시험을 또 봤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 해에는 시험을 2번 본 거지. 그러면서 이 조문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자를 집어넣은 거야. 그 전까지는 조문이 1회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불가능해, 추가 시험이. 근데 그냥 그 당시에 합격생이 적으니까 이제 건교부가 그 당시에는 저 과천에 있었어요. 과천에 있는 건교부 청사 유리창이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고쳐.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부랴부랴 고쳤어요.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래서 요때 시험 보고 이렇게 요때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15회 합격생이다 그렇게 되면 알아줘요. 근데 15회 합격생이 두 부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15회인지 본 시험인지 추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15회로 나올 건데 자격증은. 어떻게 알죠?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15회 합격생, 몇 회 합격했어요? 그러면 15회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 끝나잖아. 이거야. 15회 합격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요, 저 본 시험이에요. 막 얘기하잖아. 그럼 유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요? 자랑스럽거든. 10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15회 가지고 막 합격한 것 자체가 이제 뭐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15회 합격생들은 아직까지도 어깨 힘주고 다녀요. 자, 시험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험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올해 시험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거 읽어보세요.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라고 결정할 수 있죠. 올해 시험 안 볼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어디서 심의해야 돼 또? 그렇지, 거기지. 됐어요. 자, 47페이지 가보십니다.
47페이지 반가로 3번. 자격증 교부 나와 있죠? 시험에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긴 주겠죠? 네, 누가 줄까요, 자격증? 시도지사. 여러분 합격하시면, 여러분 경기도에서 시험 보시면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국장이 자격증 주는 거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고. 그때는 동그라미 2번 보면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자격증을 주어라. 1개월 내 자격증을 주어라. 이런 뜻이죠. 1개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자 결정 공고일이라는 것은 발표 날이에요. 발표 날. 그때부터 한 달 내에 주도록 돼 있죠. 근데 안 찾으러 오면요. 그래도 막 줘야 됩니까? 자격증을 안 찾으러 오면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안 찾으러 오면. 달라고 그랬을 때 주는 겁니다. 찾으러 오면 주는 거지. 찾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막 강제로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로 되어 있지만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나 1개월 내에 주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다는 게 실질적으로. 자, 1개월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쉬었다가 자격증 대회부터 하겠습니다.